네, 정치 천재 정봉주 전 의원, 전 윤석열 후보 캠프의 공보특보 김용남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이번 주 인상 깊었던 상대 후보의 행보나 발언 하나씩 좀 꼽아 주실까요? 저는 이재명 후보의 아니면 말고를 네.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민주당에서 뭐 기재부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면서 압박을 했었고요. 근데 여론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슬그머니 접었어요. 그러니까 던져놓고 반응이 안 좋으면 그냥 아니면 말고식인데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이다라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더 안 좋은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남 의원이 윤석열 캠프에서 그 지위가 어느 정도이고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비판을 하는 걸 보니까 일단 이재명 후보가 잘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아니요. 그 팩트가 아니면 그냥 놔두겠죠. 잘못하고 있으면. 그런데 그 지적하고 열을 내는 거 보니까 아, 이게 국민들한테 먹어주는구나. 국민들도 생소할 수 있어요. 뭐냐면 정치권에 웬만한 특히 이제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잘못하고 사과하라 그러다 한 2주일 동안 끙끙거리다가 마지못하고 사과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과하라 그러니까 무슨 개에게 사과나 던져주고. 그런데 이 정치권에서 오래된 전통적인 표현이 사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정설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11년 동안 행정을 해보면서 전공법 본인이 문제가 있거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했을 때 귀 기울이는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죠. 예. 이재명 후보하고 비슷하세요. 하시는 예. 게 항상 궤변이세요. 그래요? 근데 토론에서 궤변은요, 거짓말, 공갈보다 더 심한 모욕이에요. 실제로 저도 이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잘 알잖아요. 같이 술자석이나 식사 자리에서 얘기하다가 본인이 주장을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장을 하면 귀가 무척 열려 있는 분이에요. 네. 정말 귀가 열린 사람이라면 이재명 후보가 그렇다면 어떤 공약이나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고 생각을 정리해서 그리고 발표를 해야지 툭 던져놓고 여론 안 좋은데 뭐 그럼 안 하지 뭐. 아주 중요한 그게 어떻게 옳은 자세예요. 아주 중요한 그게. 지적인데요. 윤석열 후보나 잘 가르치세요.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는 예. 뭐 없습니까? 저는 그 말은 안 하고 있는데 행보나 느낌 보면 항상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떨고 있다는 건 느낌이신 거죠? 제가 달리 봉도사겠습니까? 네. 이번 대선은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이거보다도 기소된 다음에 국힘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걸 미리 예견하듯이 이준석 대표는 집 떠나는 홍길동처럼 집 떠나는 이준석이 된 것이 아닌가. 요즘 보면 넷플릭스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 국민의힘 드라마가 더 재밌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예. 윤석열 후보가 기소될 리가 없지만 만에 하나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기소하잖아요. 예. 기소하는 날부터 윤석열 후보 지지율 10% 올라갑니다.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올라가든 말든 저 기소된다 안 된다 그거 얘기 한번 할까요? 뭐 얼마 빵 할까요? 왜 멈추다고 하세요? 왜 멈추다고 하세요? 아니, 아니,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콜 뭐 이런 거. 아니 근데 요즘 별명이 여의도 용팔이대 깡다구가 좋다고 소문이 났더라고. 예. 원래 전 재산 거세요. 나는 한 10만 원 걸 테니까. 전 재산이 10만 원은 넘죠. 자, 내기 그만하시고요.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의 이준석 대표가 지난 29일 월요일에 자신의 SNS에 이제 남긴 글인데요. 아직 이제 선대위 업무에 복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로부터 이른바 패싱을 당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이준석 대표. 사퇴를 시사하는 듯한 메시지를 남긴 채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사흘째 잠행을 이어가며 제주로 향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이후 당무를 해본 적이 없다며 윤 후보를 에둘러 겨냥했습니다. 분열 위기인데요. 왜 이랬을까요? 몇 가지 뭐 이유를 추측해 볼 수는 있죠. 일단 소위 얘기하는 이준석 대표 패싱 문제, 네. 윤석열 후보의 충청도 일정에 동행하는 거로 발표했는데 본인한테 사전에 연락이 안 왔다. 뭐 이것도 있고 본인이 영입을 반대했던
이수정 교수가 영입된 거 예.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언론에는 보도가 안 됐는데 최근에 그 국민의힘 선대위에 청년 보좌역이라는 자리가 예. 몇 자리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소위 이준석 대표 사람이 좀 배제됐다는 게 일종의 트리거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일단 이준석 대표가 그날 이제 그 초선 의원들하고 식사하면서 술을 한잔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날 꽤 의미 있는 정책적 얘기가 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선대위 문제, 당무 문제, 그다음에 이런 걸 갖고 윤석열 캠프에 속했던 초선 의원들도 있었고 좀 티격태격하고 그러다가 그럼 뭐 여기까지 예. 이런 게 이제 뭐 더 이상 나는 그 선대위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함의가 있는 것으로 읽혔고 이준석 대표를 싸고 있는 보좌진 젊은 보좌진들이 한 4명 정도 그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부산에 같이 내려갔던 김모 씨, 예. 예, 그다음에 박모 씨 또 박모 씨 이런 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은 오신환 쪽에서 온 분, 뭐 한 분은 국민의 그 전에 이제 그 바른정당에 같이 있었던 공보 팀장 뭐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 연락이 안 되는 거 보고 당에서 비상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게 이준석 대표의 돌발 행위가 아니다. 그럼 뭔가 이 팀이 의미 있는 그 잠수를 탄 거다. 일단 윤석열 그 후보와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게 터진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해석이고요. 이번에 선대위 구성하는 걸 보면요. 윤석열 후보가 무시를 해도 그냥 그 다 성장한 개 정도로 무시한 게 아니라 저 어린 강아지 무시하듯이 무시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당대표가 당을 장악하지 않으면 선거는 집니다. 우리가 2012년에 문재인 후보가 가서 이해찬 대표에게 물러나십시오 그랬어요. 왜 물러나십시오 했냐면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해찬 대표 빠져라.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안철수 후보를 만나서 안 후보님 만에 하나 안 후보님이 지금 서로 박빙인데 안 후보님이 돼도 당을 장악한 사람이 있어야지 선거에 이깁니다. 안철수 후보는 끝까지 묵묵부답이었죠. 아닙니다. 떠나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떠나고 그러니까 2012년 이길 가능성이 높았던 선거가 지거든요. 네. 그 지금 이번에 그 국힘 같은 경우도 윤석열 후보 입장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뭐 아수라장판 같거든요. 그냥 뭐 그 숭구리당 같기도 하고 그 말도 안 듣고 그러지만 이게 민주주의의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당대표를 이렇게 무시했다? 저는 이렇게 되면 선거 집니다. 일단 예. 이준석 대표를 그렇게 무시한 사실 자체가 없고요. 왜냐하면 아니 본인이 선거 무시당했다고 때 하는데요. 선거 때 후보 일정에 맞추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사실 후보도 자기 일정을 직전에 받는 경우가 많아요. 선거 그렇죠. 때 뭐 치러보셨겠지만 이해합니다. 근데 예. 무슨 당대표 일정까지 어떻게 다 조율을 해요. 사실은 후보 일정이 정해지면 거의 동시에 언론과 다른 당내 인사들한테 뿌려지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그렇고 이수정 교수의 영입에 반대한 이준석 대표의 논리가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무단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아유, 그리고 이 표현 나가면 이제 이준석 안 돌아오겠는데 그거 무단 가출 그것도 방법인데요. 아니 근데 일테면 내가 하나만 질문해 볼게요. 윤석열 후보도 정말 신뢰하고 이준석 후보도 정말 신뢰하는 아주 중간에 그 능수능란한 그리고 양쪽의 의중을 잘 읽는 메신저가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위험해집니다. 얼핏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이게 없으려면 둘이 거의 오해 없이 직접 통화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본 결과에 따르면 둘이 직접 통화 안 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이재명 후보하고 송영길 후보하고 거의 하루에 10번 이상 통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오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아무리 뭐 송영길 당대표가 너무 나대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렇게 할 때면 송영길 대표가 기사 보고 바로 전화합니다. 후보님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 기사 보고는 신경 안 씁니다. 이럴 정도로 기민하게 통화가 되는데 직접 소통을 안 하면서 조금만 오해들이 좀 쌓이고 있다. 쌓이고 있으면 그 중간에 예를 들어 그 김영남 의원이라도 내가 그거 하겠다. 나 이준석 대표는 내가 충분히 신뢰하고 이분도 존중하고 이분도 존중하는 양쪽에 그 정말 능수능란한 이 책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물론 뭐 오해가 쌓였을 수는 있어요. 근데 객관적인 상황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잠적을 하고 뭐 선대위 직무를 거부하고 이럴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없거든요. 안 된다. 그러니까 말은 나의 것이 아니라 던지는 순간 상대방의 것이다. 네. 듣는 사람이 감정이 상하면 그건 감정 상한 말을 한 거예요. 노무현 정몽준 단위로 하고요. 2002년도입니다. 명동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는데 정몽준 후보가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노무현 당시 후보가 우리에게는 추미애도 있고 정동영도 네, 있습니다. 그럼 정몽준 소개를 안 했어요. 이게 고의가 아니었는데 실수였거든요. 그리고 그날 바로 정몽준 후보가 지지 철회를 선언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결국 어떻게 했냐면 그 집 앞에 가고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몇 번을 갑니다. 제가 보기엔 윤석열 후보가 정말 봉황을 품고 싶으면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한테 가서 자존심 딱 굽히고 무릎 꿇고 도와주십시오. 이거 기사 나가잖아요. 지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좀 당황스럽고 뭐 그런 거를 오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오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 대표와 만나는 자리에 후보가 직접 나오지 못하고 만약 핵심 관계자의 검열을 거치자는 의도라고 한다면은 저는 절대 만날 계획이 없습니다. 왜 매번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주어가 빠졌잖아요. 인간에 대한 감정의 섭섭함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당신을 더 이상 디펜스할 힘이 없습니다. 요게 딱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강하게 나가게 되면 직을 던질 수도 있겠다.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선대위 직을 던질 수도 있고 당대표는 절대 안 던집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뭐 당대표는 유지하지만 선대위의 직책을 내려놓는다. 그건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대선 패배에 배팅했다는 얘기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점점 안 좋게 네. 얘기하는 이준석 대표가 이거 들을 건데. 이준석 대표가 아니 그렇죠. 예. 대선 포기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고. 예. 네. 대선 패배에다가 배팅을 한 거예요. 예. 그거는. 역시 서울대 법대 출신에서 어렵게 얘기를 하네. 선거 포기한 겁니다. 무슨 그러니까 이게 패배 배팅을 해. 그 주어가 비단 주머니네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을 디펜스하는 거를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비단 주머니 갖고 디펜스를 하겠다는 거였으니까. 비단 주머니 없는 거죠. 그냥 그 넉마 주머니죠. 근데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디펜스를 한 기억이 없는데요. 자꾸 그러니까 점점 더 섭섭한 거예요. 잠깐만요. 선거 때 누구나 다 섭섭해요. 뭐 아무리 후보하고 가까운 참모인지 먼 참모든지 다 후보한테 섭섭하고 당에도 섭섭하고 왜냐하면 선거 때 후보는 정신없는데 뭐 어떻게 다 일일이 챙겨요. 그러면 뭐 어떤 예를 들어서 경선 끝나고 고맙다는 전화 한 통이라도 오길 바라는 사람은 수천 명이 있는데 전화 받는 사람은 극히 소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섭섭해요. 딴 사람도 아니고 당대표가 섭섭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티를 팍팍 내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꽤 은밀하고 의미심장한 정보를 좀 갖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 후보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 뜻이. 제가 갖고 있는 정보로는 한 건 내지 두 건 기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듣고 있어요. 이거는 검찰 내부에 듣는 게 아니라 검찰 출입 기자들이 취재한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거기 때문에 자신할 수 없지만 아마 이준석 후보 대표도 그 윤석열 기소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기소됐을 때 이거에 대해서 칼자를 쥐고 있는 건 이준석 대표예요. 당윤리위원회 규정 22조를 보게 되면 1항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이러저러한 중대한 범죄로 기소가 될 경우에는 후보에 지원할 수 없다. 근데 사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항의 징계가 있는 경우에도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당대표는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이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모든 건 누구에게 있냐면 당대표에게 이 권한이 있어요. 저는 저 뜻이 만에 하나 기소되면 나 이제 뭐 미리 예고성 경고 아니냐. 전 그렇게 보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기소가 될 일도 없지만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만에 하나 기소가 되면 정말 그날로 지지율이 10% 이상 뜁니다. 근데
대선을 앞두고 다른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이 치고 올라가고 월등한 차이로 1등을 가는데 1등 후보를 후보 교체를 시킬 수 있다? 당대표가? 그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건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서 카운터 파트너 홍준표, 홍카콜라 지금 뭐 콜라 열심히 만들고 있거든요. 막 콜라 폭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쪽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떨고 있어요, 목소리가? 뭘 떨어요, 떨기는. 무조건 떤데 아까는 윤석열 후보가 떤다 그러더니. 아니, 거기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다. 여긴 그냥 떨고 있다. 그 이 대표가 이제 또 이제 부산을 간 이유 중에 또 하나를 꼽히는 게 그 언론을 이용해서 공작질을 한다면 공개적으로 비판한 그 윤핵관이잖아요. 윤석열 핵심 관계자. 네, 어느 당이든 핵관이 문제예요. 그 윤핵관의 실체가 있는 건가요? 아니 도대체 그러면 그 공작질을 한다는 핵심 관계자가 누구냐? 근데 뭐 누군지 모르죠, 사실은. 모르시나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부산에 내려갔잖아요. 뭐 정의화 전 의장님도 만났는데 어디 사무실 한 군데를 들렀어요. 장제원 의원 사무실 그렇죠. 맞잖아요. 예. 그게 누가 봐도 약간 생뚱맞잖아요. 장제원 의원하고 관계가 가까운 것도 아니고 장제원 의원도 없는 장제원 의원의 부산 사무실을 간 게 뭘까 이유가? 핵관은 장제원이다. 그러니까 그걸 비판하고 이제 그거를 합의합니다. 은연중에 내비치기 위해서 하고 많은 부산의 다른 의원 사무실은 놔두고 장제원 의원 사무실을 간 게 아닌가 뭐 짐작은 해볼 수 있죠. 근데 다른 분들 좀 이름도 오가는 분들이 있는데 장제원 의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갈 이유가 없어요. 장제원 의원하고 약속도 안 돼 있었고 장제원 의원이 아니, 분명히 부산에도 약속. 없었는데. 아니 김홍남 의원님 아니 핵관을 장제원 의원이라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왜 아니, 불러서 얘기를 해요?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생각하고 김홍남 의원의 얘기를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대표의 같다. 행동을 분석하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죠. 장제원 의원한테 항의 전화 좀 받겠구만. 아니 이준석 대표한테 항의를 해야지 왜 저한테요? 대표 입장에서 공은 윤석열 후보에게 이제 넘어온 상황이에요.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 합류 불발에 의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 리스크까지 안게 된 셈인데, 자 리더십의 시험 때 조금 크게 보면 대선 싸움에서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제일 답답한 거는 후보죠. 당장 자기 선거를 잠시 후에 치러야 되는 후보가 이런 상황 자체가 참 답답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의 가출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의 충청 활동이 다 묻혔어요. 관심이 없잖아요, 그쪽에. 겹겹이 지금 참 난제에 봉착했는데 이거를 잘 풀어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안 풀리거든요. 분명히 대가를 요구할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한테 뭐 요구사항이 많이 붙을 겁니다. 근데 그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고 그러면 선대위에도 복귀를 시키고 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낼 것이냐 아니면 이참에 정말 손절할 것이냐 결단의 문제가 남은 거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 슬그머니 봉합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그 둘이 만나고 단판을 짓듯이 이것을 그 매듭을 짓지 않으면 봉합한 상태 안으로 굼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우려되는 거는 이준석 후보를 대표를 싸고 있는 4명의 그 보좌진들 이너서클 뭐 4명 5명 되는 이 친구들도 문제이고요.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도 정말 자기가 이번에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위에서 귀 밑에 달콤한 얘기를 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 사람도 이 상황을 악화시킨 거거든요. 사사건건 시시각각으로 옆에 있는 보좌진들이 계속 고자질하는 거거든요. 이거로 쳐내지 못하면 선거 못 치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민주당 후보나 민주당 지도부는요. 그런 거에 좀 익숙해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 때부터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조직에서 쓴맛, 조직에서 이간질 이런 거 충분히 경험해 왔기 때문에 나를 싸고 있는 사람이 누가 지금 나에게 이간질을 시키고 있는지 이런 게 보이는데 아마 윤석열 후보든 이준석 대표는 그런 경험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국민의힘은 가족력이 있어요. 일단 뭘 들고 튀어. 병력이 있어요. 가족 병력이. 아니 뭐 이거 그 옥새 파동을 빗대서 또 쓴 기사가 그럼요. 있더라고요. 아니 옥새 갖고 나르샤. 이번에 그냥 볼펜 갖고 나르샤. 일단 튀는 게
민주당은 아무리 싸워도요. 바로 싸우자마자 얼굴 보고 얘기하지 이렇게 튀는 경우가 없습니다. 둘이 만나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별 조건 없이 봉합은 될 봉합된다.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그 후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가 합니다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에서 이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 발언이요. 저는 이제 조금 좀 아니한 상황 논리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거 누가 한 얘기예요? 윤석열 후보가 한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 했네요, 뭐. 예. 근데 너무나 뻔한 얘기잖아요. 예. 당내에 뭔가 하나로 의견이 모아지면 독재다. 여러 의견이 나오면 민주정당이다. 나는 좋은 얘기 같은데. 근데 윤석열 후보로서는 사실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죠. 후보로서는 할 수 있는 답안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황당한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원론적인 대답밖에 안 나간 얼마든지 있을 것이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측근들을 보면요. 위험해요. 근데 정말 이게 만약 위기 상황이라고 보면요.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죠. 당혹스럽다. 당혹스러운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서 당혹스럽다는 거 한 번도 지금 공식적으로 내비치지 않았거든요. 당혹스럽다. 이준석 대표가 뭐가 섭섭해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즉시 직접 만나서 상황을 정리하겠다 하면서 부산을 내려가게 되면 지지율 올라간다니까요. 근데 저런 얘기가 나온 거는 윤석열 후보가 이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그 팀이 위기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컨벤션 효과 때문에 10몇 프로 두 자릿수까지도 이겼고 이런 게 그 너무 달콤한 사탕을 먹다 보니까 있었는지도 모르고 서서히 끓고 있는 그 물속에 빠진 개구리처럼 점점 끌어가면서 죽어가고. 자, 이재명 후보도 이제 모든 게 순조로운 건 아니에요. 이번 호남 방문을 올해 하고 왔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좀 힘을 실어주기를 바랬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안 됐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는 플랜 B 이야기가 있죠.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참 가능성은 극히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얘기하는 플랜 B, 후보 교체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아닌 민주당 후보로 뭐 이낙연 전 후보 아니면 지금 공직에 있는 다른 사람이 나설 거다. 이런 얘기가 또 아직도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재명 후보에게 손을 들어주고 후보로서 다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가 쉽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광주를 저렇게 호남을 열과 성을 당해서 공을 들이는데 이낙연 후보가 돕지 않는다. 지금 한 58%, 55%에서 60%밖에 안 나옵니다. 호남에서요. 예, 호남에서요. 예. 전 이게 이낙연 후보가 손을 잡아주지 않는 게 저는 짠 건 아니지만 약속대로 한 건 아니지만 이재명 후보에게는 꽤 좋아요. 뭐냐면 저렇게 정성을 들이는데도 이낙연 후보가 돕지 않아? 그럼 마지막에 어떤 분위기가 도냐면요. 야, 좀 안 됐다. 이런 동정 여론이 호남에서 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역대 우리 선거와 마찬가지로 85% 전북에서 80% 전남에서 전남 광주에서 90% 결과가 또 옵니다. 마지막까지 그럴까요? 끝까지? 이낙연 후보가 결국은 등대 밀려서 나오든 어떤 식으로든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이번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기존의 민주당 후보와 같이 호남 몰표를 가져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이재명 후보가 주는 공포심이 너무 커요. 부동산 비리 의혹과 관련된 공포심, 또 조직폭력배하고 연루됐다는 의혹.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자체가 국민께 주는 공포심이 크거든요. 그게 호남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번에 호남에서의 이재명 후보 몰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개인에 대해서 뭐 이러저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이제 보수 언론에서 하도 되니까 이제 좀 세뇌가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더 큰 공포는 이재명 후보는 혼자인데 윤석열 후보는 가족 전체가 문제다. 공포심의 그 강도로 얘기하면 윤석열 후보가 3배다. 왜? 본인. 토리는 공포하지 않아요. 토리는 개니까, 반려견이니까. 근데 부인, 장모, 그냥 건들면 문제점이 튀어나오잖아요.
광주 전체를 부동산 투기로 팔아먹지 않을까 이런 공포심이 광주에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의 의혹, 공포는 사실은 관제 공포고 이재명 후보가 주는 공포심은 진짜 심각한 공포거든요. 그런 공포는 또 있어요. 뭐냐면 성남시에 5,503억의 수익을 돌려서 시민들이 저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벼랑한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그 현기증을 어떻게 하지 이런 공포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것까지 대꾸하다 보면 밤샐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 통합과 관련된 좀 얘기였고요. 두 번째 주제는 세피의 수혈, 그 인재 영입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영입 1호는 30대 워킹맘 군사 전문가 조동현 교수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생활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불편함을 분명히 느끼셨을 것이고 분노도 느끼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자, 민주당이 인재 영입 1호 인사인 조동현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자,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민주당 선대위에 수혈된 첫 외부 인사인 조동현 위원장. 지난달 30일 임명된 지 사흘 만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이어서 이제 청년 인재 영입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분인데 좀 전문가 분들이 많아요. AI 개발자, 데이터 전문가, 뇌과학자, 또 딥러닝 기반 또 AI 연구자 이분들인데 본인도 인정을 했어요. 2030에게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게 노력 못 미친다. 이제 이런 분들도 이제 영입을 한 것이 그런 걸 좀 잘 풀어가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일단 타이틀로는 전 꽤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 정치권에 이제 많은 분들하고 이제 퀘스트 교수들도 들어와서 토론을 하고 그러잖아요. 국회에서. 네. 말은 AI 얘기하고 딥러닝 얘기하고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정치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맞죠. 그리고 이번에 그런 걸 정책을 나가면은 1%, 2% 이삭 줍듯이 이렇게 지지율을 끌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분들이 와서 정치권에 좀 새로운 충격도 주고 실질적으로 내용도 좀 알려주고 이런 점에서는 저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크게 보면 AI, 빅데이터 이쪽에 전문가들을 영입한 것이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빅데이터하고 AI하고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걸 국회에서 규제를 풀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규제 이런 것 때문에 빅데이터를 모을 수도 없고 활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빅데이터를 활용 못하면 AI는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AI의 학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이 분야의 발전을 가져오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규제 개혁을 할 생각이 있느냐, 민주당에. 이건 대단히 의문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맞는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기 들어서 민주당 의원들뿐만 반대합니까? 국힘의원들도 보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가 국회에서 제목만 보고 정책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민주당에 이런 분들 모시고 들어와서 이분들로부터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새로운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2030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난 오히려 이런 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제안을 좀 해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갖고요. 가상화폐 전문가들도 영입을 해야 됩니다. 2030이 우리와 다른 시각과 다른 눈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무엇인지 저는 또 환경문제 전문가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범죄심리학자죠. 1세대 프로파일러로 유명한 이수정 교수를 영입했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겼습니다. 지난해 이제 미래통합당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고요. 여성과 아동 공약을 좀 보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수정 교수는 범죄 심리학 전공으로서 사실은 그전부터 검찰하고 일을 같이 많이 했어요. 제가 검사 시절에도 이수정 교수가 이런저런 범죄 데이터는 사실 대검에 많이 있기 때문에 대검하고도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중적으로 프로파일러로 많이 알려져 있고 특히 여성 성범죄, 아동 범죄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죠. 그래서 여성과 아동 분야를 좀 더 보강하고 기존의 국민의힘이 생각지 못했던 분야를 좀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영입이 됐어요. 근데 이수정 교수 영입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예, 예. 제시했잖아요. 네. 뭘 근데 잘 아나 보죠? 그거는 좀 수긍하기가 어려워요. 왜 반대했대, 왜냐하면 왜? 이수정 교수가 어떤 페미니즘이라는 관점에서 국민의힘의 기존 선거를 위해 준비했던 노선이나 방향과 맞지 않는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대남을 결집하는데 좀 전략과 맞지 않다. 근데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기반이 이대남인 거는 알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젠더 이슈와 관련해서 뭐 극단적인 페미의 반대편에 서 있는 반페미가 이제 일종의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기반인 건 알겠는데 반페미 갖고 어떻게 선거를 치러요. 그리고 이수정 교수가 페미니즘에 있어서도 뭐 극단 쪽에 서 있는 분은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곁에서 본 이수정 교수는 어떤 분인가요? 좀 설명해 주시죠. 못 봤죠? 같이 여러 일을 많이 번 봤죠. 하셨으니까. 예. 예, 오래전부터. 상당히 사실은 범죄 심리학이라는 게 그전에는 우리나라에 자리가 안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수정 교수가 우리나라에 1세대죠. 자리가 안 잡혀 있던 범죄 심리학, 프로파일링을 어떻게 보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했죠. 정말 여성과 아동 범죄에 있어서 어떤 경각심을 일깨워준 1세대 학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는 2030 젠더 갈등에서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는 게 일베의 이대남들의 좀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그 초기의 페미니즘은 그 여성운동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만 지금 이제 페미니즘 자체라고 하는 자체가 극단적 여성 편향성 운동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정치 노선에 전면적으로 저항하거나 반대되는 분이 온 거 아니에요. 저건 정치적인 입장으로 보게 되면 반대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왜 섭외를 했고 왜 영입을 했고 이런 거 이준석 대표를 설득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기본적으로 설득이 안 돼요? 이준석 대표의 기존 입장과 조금 배치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 선거가 이준석 선거가 아니잖아요. 그럼 설득하려니까요. 설득하지 왜 여기까지 가서 싸워요 그걸 갖고. 그러니까 이수정 교수는 본인이 만나서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그분이 거고요. 영어 이름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소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왔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